네, 뭐 일단은 저희는요 상저하고로 지금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2, 3월에 시장을 싸게 담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부터 한번 갈게요. 지금 일단 그 점검 이전에는 당연히 FOMC 얘기부터 잠깐 바로 해야 되겠죠? 네, 그 FOMC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딱 이제 점도표를 열어보는데 오늘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떻게 나왔죠? 이번에? 왜냐하면 그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2022년 3월,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그러니까 작년 봄에 그때까지도 양적 완화, 채권을 사는 작업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계속 하다가 갑작스럽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가을까지 5.5%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갑자기 조변석계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미국의 이제 은행들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9월까지도 하이어 포 롱거라고 해서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장기간 우리 고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은 경기가 조금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점도표를 딱 열어보니까 내년도에 3번 인하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후년 25년은 5번 인하가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의 뭐 2년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8번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나. 이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경제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파월이라는 사람은 법학자입니다. 변호사였던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제 법에는 무죄 아니면 유죄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리 올린다, 내린다 이 두 개밖에 없는 건가 싶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금리를 사실은 올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섹터들이 내년도에는 사실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이제 내린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어서 내년도 연초에는 그 리스크를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근데 어쨌거나 올렸던 거를 내려주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자산시장은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금리는 동결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동결하고 이제 점도표라는 건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쨌든 더 객관적인 게 점도표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점도표상이 어쨌든 내년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해 5번, 8번이면 어쨌든 굉장히 많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인접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 방법은 좀 달라지는지랑, 그 다음에 성장주가 오늘 사실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아침에 봤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좀 많이 폭등을 했던 것 같고요.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그러면? 근데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는 건 맞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상반기 인하냐 하반기 인하냐 아마 이거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상반기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이면 진짜 한 2, 3개월만 지나면 인하하는 거니까 당장 인하가 시연되는 거니까 사실 그거를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말이나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마감된 채권 시장 동향을 보면 채권 시장은 상반기는 아직은 어렵고 하반기부터 내릴 거다라는 얘기로 지금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내린대 라고 하는 것까지는 딱 받아들였는데, 근데 내년에 내리는데 하반기래? 라고 하면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내년 상반기는 내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에는 또 주식시장이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땡깡을 부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너네 그렇게 지금 기다릴 상황이 아니야. 빨리 내려야 돼.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변동성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는 내린다라는 거는 확실해졌지만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 이꼴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 이꼴 빅테크다, 이렇게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내년도에 사실은 금리 인하가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올해 이렇게까지 사실은 AI 그리고 막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올해는 다들 침체 얘기를 했어요. 경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고 침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해서
연초에는 이제 AI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은 반도체, 네.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HBM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좀 테마형 장세로 굉장히 몰려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는요, 사실상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금까지 제일 고통받았던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소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경기에 대한 베팅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사실상 내년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사실은 낮아졌을 때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들이 필요한데 의외로 내년도에는 사실은 경기장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성장주,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내년 2024년 주식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 연말 되면 그 증권회사에서 내년 전망하잖아요. 네네. 네, 내년 전망하고 이제 항상 맞추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긴 하지만. 맞아요. 저도 항상 틀리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은? 네, 뭐 일단은 저희는요, 상저하고로 지금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상저하고로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저희는 2, 3월에 한번 좀 싸게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벌써 시장이 내년도는 인하다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반영된 금리 레벨을 보면 네. 이미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이미 정말 풀리 반영하고 있을 정도로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들이 내년 초에 있을 거란 얘기죠. 특히 이제 내년 2월에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내년 예산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을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탄탄하게 버텼던 이유가 지금 재정 지출이 계속되고 있고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너무 돈을 펑펑 쓴다라고 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셧다운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셧다운이 이제 돈 그만 쓰라는 얘기거든요. 돈 그만 쓰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 경제가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데 내년도 지금 1월 19일에 지금 절반짜리 예산안이 하나가 만료가 되고요. 그리고 2월 초에 또 하나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1월 말 2월 초에 경기 관련된 지금 좀 우려, 변동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때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내년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아서 아마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마 2월이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2월은 조금 채권 시장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또 지금 2, 3월이 좀 걱정인 거는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홍콩 지수가 항생 지수가 별로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 관련된 ELS, 이 ELS 만기가 내년도 이제 2, 3월에 굉장히 많이 도래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ELS 만기 물량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게 되면서 주식 채권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2, 3월이 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2, 3월에 시장을 싸게 담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정책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책 지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경기 베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상저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2월에 싸게 사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3월에 이제 싸게 사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상저하고면 그거는 혹시 뭐 3천 정도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2,700원 중반 정도까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밴드는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2,700원 중반 정도면 올해 고점보다는 좀 더 높아진다. 그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3,300원 정말 머나먼 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네. 사실 3,300 뭐 그래도 몇 년 있으면 또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3,300 때만 해도 꽤 많은 분들은 4,000 간다. 그쵸.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한 2, 30년 지수대를 보시게 되면요. 1,000을 한번 돌파한 다음에 박스권이 엄청 오래 이어져요. 그리고 2,000을 딱 돌파하잖아요. 박스권이 되게 오래 이어집니다. 근데 3,000을 한번 돌파했잖아요. 지금 또 그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장세를 보게 되면 이 라운드 넘버를 돌파할 때마다 굉장히 좀 오래 박스권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지수는 GDP랑
같이 가고 이 GDP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명목 GDP는 우리나라 GDP가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간다. 네. 자, 그럼 2, 3월에 싸게 사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뭘 사야 될까요? 2024년 주식 투자 유망 섹터, 뭐,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뭐, 당연히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은 네.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 반도체를 보실 때 AI 측면에서 많이 보셨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AI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특정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비메모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하이닉스에서 이 AI 반도체인 그 엔비디아 GPU에 탑재를 하기 위한 HBM 이것들을 이제 독자 납품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산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좋아질 부분은 의외로 그냥 메모리, 레거시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레거시라는 거는 이제 구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상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작년부터 사실은 경기는 좀 꺾어지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사실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 올 거야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업들과 내지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구매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신문 보시게 되면 지금 반도체 재고가 얼마네 하면서 엄청 쌓여 있네 막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많이 사다가 이제는 이제 뭐 여행 다니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안 사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고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재고를 소진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과소재고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내년도에 이제 경기가 의외로 건전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재고를 쌓아야 되는 그런 사이클로 좀 가게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AMD 같은 경우들 신차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게 되면 거의 한 6개분기 연속 PC의 그 YOY 부문의 매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어떤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만 AI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구글도 하겠다, 뭐 애플도 하겠다,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서버나 내지는 클라우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메모리 수요를 다 높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경기의 어떤 전반적인 반등이 이끄는 사실은 그런 레거시 사이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비단 반도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각 섹터에서 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재고도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데 다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실은 내년도에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의 조기 반등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되는 섹터, 되는 테마에 대해서 아주 집중 베팅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 2024년은 좀 반대다.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S&P 500이 아니라 S&P 7이다. 그래서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7개만 움직이고 나머지 493개는 안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은 493개의 장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매그니피센트 7의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쪽은 내년은 좀 조용할 거라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상대적으로는 조용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에서 한두 개 종목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섹터들에 그다지 뭐 아주 많이 관심을 두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섹터보다 상대 수익률이 높은 섹터가 다른 쪽에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실제로 어저께 금리를 이제 이렇게까지 내릴 거다라고 점도표가 딱 나오니까 어제 급등했던 섹터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막 8, 9%씩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제일 타격받았던 섹터가 미국에서는 중소은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채권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는데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들고 있던 것들 평가손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평가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중소은행들 주가가 거의 또 8, 9%씩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빅테크를 꼭 볼 필요까지 는 없는 다른 곳에 더 기회가 많은 저는 그런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 중에 일곱 가지 한두 개는 크게 오를 수 있다 멘트 해주셔서 한두 개는 좋게 보신 게 있나 봐요. 이 중에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지금 보면 레거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거시 사이클은 사실은 이제 구형 사이클인데 하드웨어 사이클이니까 사실 그래도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좀 하드웨어 기업들이 좋을 수 있으니까 사실 또 애플은 이미 심고가도 좀 경신을 했고 이런 것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대장이잖아요. 얘네들은 내년도 좋을까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당히 좋은데 요새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멈칫멈칫하고 있고요. AMD가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준 게 최근에 한두 달이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는 이제 브로드컴 같은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올해는 사실상 AI라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빵 하고 터졌는데 이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 하나 보고 가면 되는 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보고 가면 되는 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GPU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대안은 없고. 근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이제 AMD가 우리도 만들 거야. 우리 거 써라고 해서 MI300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즈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는 사실은 AI 관련해서는 춘추전국 시대로 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도 물론 이제 사후 편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제미나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인식하는 이 GPT 뭐 이런 형태로 AI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구글도 AI 하겠다, 아마존도 AI 하겠다, 뭐 애플도 하겠다, 다 하겠다라는 이 얘기니까 사실은 그들끼리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마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이 업체끼리 경쟁을 할 때 이 업체를 살 거냐?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캐펙스를 태워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써야 되고 데이터도 많이 사야 되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내년도는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장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쓰는 이 업체들의 뒤에 있는 어부지리를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업체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업체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또 메모리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가지고도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저는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결국 이제 HBM 뒷단에 있는 그냥 일반 메모리 이런 부분들은 업황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HBM 납품을 아직 못했지만 현재 뭐 최근 보면은 이제 신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는 사실은 또 삼성전자도 그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좀 세우고 있고 그리고 전체 메모리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의 반도체 장세와 2024년도의 반도체 장세는 약간의 칼라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예를 들면 2023년에는 지금은 아니어도 어쨌든 상반기 때는 2차 전지 놓친 분들은 다 소외받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만큼 그 기간에 주도주를 잘 발견하는 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텐데 이게 진짜 주도 업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나요? 근데 주도주라는 거는 일단은 저는 시대정신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정 테마로 몰린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 IRA가 만든 시세였잖아요. 근데 이 IRA라는 게 왜 나왔냐라고 보면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것도 있지만은 물가라는 거는 내 눈앞에 물건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플레라는 거는 그럼 물건을 생산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보조금 줄게. 공장 여기다 만들어. 그게 사실 IRA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바이든의 하나의 좀 정책적인 방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업체들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업체였다고 보는데,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대 정신이 뭘 거냐. 내년은 사실상 이제 물가 이슈는 많이 건너갔거든요. 물가는 이제 거의 다 잡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가보다는 내년도 사실은 선거, 그리고 사실 경기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 이제 대선 11월에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예전에 이제 어떤 예일대 교수가 그런 논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정책이나 뭐 인간성이나 뭐 도덕성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선거 있기 직전 9개월의 경제 상황 이게 거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바이든이 내년에 연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의 뭐 경제 상황이 아니라 일단 내년 1월부터 9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파월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연준 내에서도 트럼프가 다시 오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도는 물가 이슈가 아니라 결국에는 경기를 얼마나 살려내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대 정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보다는 정말 경기와 관련된 레거시 주식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경기와 관련된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경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재고 사이클, 네. 생산 이런 네.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실은 화학 제품이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수요도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 스프레드들이 완전히 압착될 정도로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재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고 레벨도 굉장히 좀 낮아져 있고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려고 하는 것들을 보통은 재고 축적, 리스토킹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학 제품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중국이 지금 3년 연속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 중국 경기가 좀 더 키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 그 사실은 수혜를 어찌 보면 한국과 중국 같이 누릴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중국 경기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화학 섹터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재. 왜냐하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 경기잖아요. 2년 동안 사실 금리 올리면서 가장 타격받은 게 내 지갑 얇아지고 이자 내느라고 뭐 사 먹을 돈도 없고 여행 갈 돈도 없고 근데 사실상은 금리가 낮아지면 가장 좋아질 부분이 사실상은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재들이 사실 2년 동안 가장 인기 없는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내년도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금리 얘기해 주시고 지갑 얘기해 주셔서 금리랑 부동산도 관련이 너무나도 밀접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또 이사님이 출간하신 책에 따라 동공부 절대 미루지 말아요. 부동산 투자 이야기도 잠깐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네네. 금리가 어쨌든 지금 내리는 게 3번, 5번 2024년, 2025년이면 어쨌든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낙관론을 좀 갖고 있는 거는요. 그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는 가계부채고요. 이 가계부채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소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PFC 뭐 업장들이 정말 다 이제 올스탑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근데 부채는요, 절대 부채 혼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부채는 항상 반대편 사이드에 자산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는 부채 대비 자산이 떨어져가지고요. 사실 자산 대비 부채가 너무 높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적으로 다시 자산 가격이 회복이 돼서 부채보다 자산 가격이 커져버리게 되면 분명히 작년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안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부채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려면 우리들이 굉장히 뭐 실업까지 야기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라도 사실 내년도에 경기가 살아나고 완만하게나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저는 사실은 이 부채 문제는 시간만 주면 천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1년도에 그 피그스라고 해서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스랑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랑 정부 부채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원래는 처음에 그리스보로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가 너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유로존 안에 존속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유로존 내에 존속을 하는 대신 5년 동안 뼈아픈 구조조정을 천천히 해서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하면 굉장히 괴로우니까 5년 동안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결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사실은 그리스가 그것들을 사실은 해결을 하면서 유로존에 잔류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 그리스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을 두지 않고 5년 정도의 어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부채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감당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금융위, 금감원 이런 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경제 충격이 가장 덜한 방식으로 천천히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 올해 생각보다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회복을 했고 그렇죠.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증시로 좀 돌아와서 그럼 혹시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은 어디 쪽인가요? 저평가된 영역은? 네, 뭐 지금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금 반도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의외로 지금 이제 올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섹터들이 증권
그리고 이제 건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증권 건설은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의외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실적 회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라고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보면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케이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실적이 나왔었는데 의외로 지금 PF 부실 같은 것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그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케이스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사실은 좀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좋아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증권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섹터 내에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으로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